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22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뭐 보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만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자, 환율이 보통 올랐다고 표현을 하죠.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 우리 돈이 1,510몇 원인가 사실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원화의 가치가 급락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당 외환 당국이 상당히 날선 발언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했어요. 2번인가? 그 2번이 우리 환율 그 2번의 경우에 있어서 이번 포함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의 급등 또는 급락과 좀 연관이 있다 라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어제 시진핑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전 세계가 격변기로 들어서고 있다. 패권구도에서 다급화 시대로 가고 있다. 이제 뭐 이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랑 익숙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달러 자본의 움직임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게 미국을 떠나면 안 된다. 자, 갑자기 다극화가 되니까 양극화 시절에는 소위 레이 달리오 컨셉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아니면은 중국, 뭐 2차 세계대전 때 전후해서 유럽을 버리고 미국 계속 점프 계속 꿀만 빨아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난잡하다. 그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자본은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에 크게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그런 시각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은 알고 있다. 핵심분은. 예. 자, 그래서 달러 자본을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달러를 흔들면은 네타냐후도 마음에 들지 않는 트럼프를 흔들 수도 있고 전쟁에 관여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트럼프를 지켜내기 위해서, 트럼프 일병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 중국, 최소한 러시아까지는 연대를 하고 있다. 그 전선에 이재명이 나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예,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 오늘 이제 상황을 보고 과거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 세상이 넘어간다는 게.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언론 보도 MBC를 포함해서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드겨서 이란을 침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바가 있었지만, 오늘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이 어제도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또 이재명 또는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와 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북한도 도와야 된다. 북한의 평양 여자 축구단이 엊그제 괜히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다. 강력한 연대의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트럼프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달러 자본은 자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들의 친연 관계는 이스라엘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거기서 이제 농도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니면 난 죽는다는 자본이 있을 것이고, 나는 돈이야. 돈을 벌면 돼. 이런 세력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세력을 한국으로 한반도로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매력 포인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미국과 주변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자,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네타냐후랑 맞짱을 뜨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자, 그런 좀 소설 같은 이야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좀 딱딱할 것 같으니까 좀 부드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잠이 좀 일찍 깨가지고 예전에 어떤 EBS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큐에서 봤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3,000원을 받는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3,000원을 받는 해장국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도에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저는 카카오 맵을 쓰는데 거기 즐겨찾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멀지 않은 곳이다. 거리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00km 남짓,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도 사지 않아요.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자, 그 남천 식당이라는 곳인데, 자, 여기 제가 상주를 처음 가봤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상주가 옛날에는 경상도 할 때 경주하고 상주거든요. 그때는 뭐 부산이나 대구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 도시고, 그랬다 따지면 강원도가 왜 강원도가 됐을까? 강릉하고 원주가 주요 도시였다는 거겠죠. 춘천은 그 뒤에 훨씬 뒤에 커졌다는 거겠죠. 충청도는 뭐겠습니까? 충주와 청주겠죠. 현재도 주요 도시죠. 거기서 충주, 청주가 공주도 상당히 셌던 것 같은데 공주는 거기 안 들어가 있네요. 순위에서 밀렸나 봅니다. 자,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였다. 옛날에 광주는 거의 없었다. 나주였다. 예,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던 상주인데 이게 인구가 많을 때는 한 모르겠습니다. 3, 4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8만 정도예요. 많이 쇠락하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고, 그 핵심은 일제시대 때 경부선이 한 3, 40km 떨어져 있는 김천으로 나면서 문경 세제 쪽이 아니라 추풍령을 넘어가는 쪽으로 경부선이 새로 개설이 되면서 몰락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갔습니다. 갔는데 쭉 둘러봤거든요. 도시 둘러본 말씀을 드려보면 상당히 평지가 넓다. 아, 옛날에는 그게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경상도 그 도지사가 예전에 여기도 있었어요. 상주에 뭐 컸던 도시예요. 그런 기풍이 좀 남아 있다. 도시 구획이라는 면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남천 식당 우연히 찾아갔는데 이날 장날이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또 지방선거 유세 첫째 날인가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가까운 데 왔는데 되게 막히더라고요. 근데 식당이 문 닫는 시간이 11시. 아침에 5시에 문을 열어서 11시에 닫더라고요. 어제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갔어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11시 10분? 주차했을 때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온 김에 구경이라도 하고 가자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마치 식당이 문을 열고 식사하는 사람들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오래된 이렇게 다큐를 보고 가다 보면은 요즘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달라요. 특히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도 그 메뉴판에, 음식점의 메뉴판에 보면 가격 정보가 같은 집이 없어요. 항상 더 비싸요, 가면. 근데 여기는 정말 3,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추 시래기로 이제 해장국을 끓이고 거기다가 된장 풀어서 끓이고 되게 심플하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날계란 하나 넣어주는 건데, 연탄으로 그거 시래기국을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갔더니 이 앞에 있던 트럭이 연탄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요새 연탄 얼마 하냐고. 그냥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연탄 800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동네에서는. 이게 제가 먹은 그 우거지국, 이 동네 이야기는 시래기국입니다. 뭐 김치는 중국산인 것 같고, 저기 고추 다진 거, 그리고 이렇게 다대기 이렇게 주는데 먹을만 했어요. 근데 가격이 3,000원이고 곱빼기가 3,500원이에요. 아주머니 인상이 엄청나게 좋으시고, 옆에 이게 1936년부터 했으니까 이게 3대째 내지 4대째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 옆에서 계속 배추를 다듬고 계시거든요. 시장통에 있는 가장 착한 가게에 계신 아주머님 모습. 네,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장국이 3,000원이고, 곱빼기가 3,500원이고, 막걸리 잔으로 팔고 있는데 1,500원. 네. 여러분도 혹시 상주를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음식이 엄청 맛있다 이러기보다는 그 분위기, 우리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 이런 분위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 지금 사장님은 내공이 이제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말씀 몇 마디 나눠봤는데,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어제 제가 다룬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 사람 둘을 잡아갔고 400명 중에 둘을 잡아갔고 오늘 그 400명이 다 잡혀갔죠 사실은. 오늘 보니까 한국 사람 이제 둘이 풀어주고 나머지 400명도 다 풀어줬어요.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게 터키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네타냐후 때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게 옛날에 사실 우리나라에 보도도 사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인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 세계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서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옛날에는 총격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요거는 좀 약과예요, 사실은. 자, 우리도 보면 옛날 ISIS에 가입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ISIS를 보시는 시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옛날하고. 테러 집단이 아니에요. 네. 그래, ISIS를 테러 집단이라고 그러면 윤봉기라고 안중근도 테러리스트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 그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제가 드리는 데이터는 공공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해석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단초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부정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만드셔도 돼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이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 주장이 대단하고 존경할 만하다가 아니라 그 주장을 바탕으로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자, 오늘 환율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파기제. 그래서 엔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환율이 1517원이 되다. 제가 보기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외환 당국이 필요시 단호히 조처할 것. 자, 두 가지 이슈가 띄는 거예요. 엔화 약세다. 일본 돈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준다. 야, 이거는 조금 핑계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일본 얘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이걸 발휘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며칠 전에 다카이치가 미팅을 잘하고 갔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다, 핑계다. 일단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 외환 당국이 필요시 단호히 조처할 것. 이게 외환 시장의 변동에 의한, 시장의 흐름에 의한 결과물이라면은 우리 원화의 폭락이, 그때는 적극 개입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단호히 조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람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적극 개입해서 안정시킬 것이 아니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면 이렇게 전격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좀 우왕좌왕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일정 부분 예상했다, 덤비는구나, 이런 느낌이 강해요. 네, 볼게요. 자, 그래프를 좀 볼게요. N의 약세 때문에 그랬다. 자, 전쟁 기온이 돌고 그러면서 전 세계 통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전쟁을 하면 늘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미국한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달러 자금의 유출을 막고 많은 전 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혹시 사고 나면 더 우리 화폐가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미국이 계속. 그래서 트럼프가 물었다 놨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1년치거든요. 최근에 와서 보면 제일 오른쪽이 어제 오늘 이야기고 엔화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한두 달 전에도 엔화가 오른 게 아니고 달러가 오르고 엔화가 약화된 거죠. 어제 오늘. 일본도 오늘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얼마 전보다 우리만큼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오른 건 아니에요. 우리는 팍 올랐어요. 최고치로.
자, 그리고 한 2달 전에도 엔화 가치가 팍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 패턴은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원화의 가치랑 비슷한데 우리가 훨씬, 우리는 조울증이에요. 거의 이 계곡과 꼭대기의 편차가 엄청 커요. 즉 엔화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우리의 원화는 엄청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동폭이 크다.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훨씬.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부가 위기 발령까지 한 거잖아요. 안 참겠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 즉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했다 라고 했을 때 외환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저는 그 배후에 네타냐후가 있다. 또 그에게 강력하게 충성하는 미국계 달러 자본이 있다. 유택에.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좀 전에 소개해드린 외환 당국의 날선 반응이 딱 설명이 돼요. 자, 이거는 저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걸 부정하시면서 다른 아이디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원달러 추이죠. 좀 전에 엔화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우리가 훨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요. 우리 같으면 요번에 거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이 전체적 흐름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훨씬 급격하게 움직이거든요. 자, 우리 외환 당국에서 저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떤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누구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정부 당국에서는 할 수 없죠. 저는 이재명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을 설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틀 사이에 급격히 올랐죠.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난한 겁니다. 그렇죠. 자, 한 2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재명의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있었을 때입니다. 겹쳐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난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왜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쪼물락거리는 그 자본이, 그리고 우리는 IMF 때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 타이밍과 이게 일치해요. 즉 우리는 지금 네타냐후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호해 가면서 남북 소통, 북미 종전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2개월 전, 한 3월 말, 4월 초 이때 이미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졌다. 트럼프는 하루하루 숨이 꼴딱꼴딱, 숨이 질까 말까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도 이제 올라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한 트럼프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유택의 자본이 전부가 솟구쳐 일어나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우리나라는 망하죠. 그건 아니겠죠. 일부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자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한국이 오히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대한 준비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런 데 촉진될 겁니다. 이거 자체를 보건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도 거꾸로 이야기해줘요. 대규모 투자 발행이 불어서 이스라엘, 멀어진 이스라엘과의 정리를 더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 돈을 불릴 것인가, 안정적으로. 아니, 그렇다고 중국을 갈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 장도 바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늘 드려왔던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의 행동 거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자본의 움직임을 추가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좀 더 뚜렷해지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즉,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재명이 말로서 비난할 때, 그리고 그게 선후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로서 비난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편에 서렸던 미국의 유택의 자본이 한국에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 자체가 곧 이스라엘의 위상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타냐후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트럼프가 몰래 올라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치고받고 하고 있다, 양측이.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저는 이재명이 이 상황에서 질 게임을 하고 있지는 절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촉발시킨 이유는,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런 데에 급박한 신호를 보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건 트럼프가 강력히 원하는 것이죠.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의 첩보기관과 러시아의 첩보기관들이 이런 상황을 푸틴과 시진핑에게 보고하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북한이 이 상황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방면으로 직접적인 신호도 줬을 거예요. 미국이 잘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 빨리 움직여야 되죠. 물이 넘어간 김에. 그래서 우리 누군가 하나는 맞서 싸워야 돼. 선봉에 나서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성공적으로 넘어간다면 주변 국가들이 다 한국 밑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달러 자금에 대한 달러 자금이 투자될 수 있는 매력적인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김정은까지 나서서 이게 도와야 된다. 자, 그런 부분 그림이 그려졌고, 이미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환율. 워낙 같이 하락에 있어가지고. 예. 자, 금 선물을 보면 금값의 추이를 볼까요? 그때 2026년 금년 3월 1일에 엄청 그 최고치를 찍었어요. 5,177달러인가 아마 그 전에도 찍은 적이 한번 있는데 그보다 이상으로 5,500달러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자, 이때는 이걸 보면 뭔 생각할 수 있느냐면 저는 이게 이때까지는 자연적인 것으로 봤어요. 자연적인 것도 맞죠. 여기에 그때 3월 1일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중간값 기준으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2월 28일에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법적인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래서 그때 MBC 등 기타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드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처럼 우리를 버리고 갈아타려고 그런다. 지금의 구도를 깨고 다극화로 간다. 나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왜?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에 엄청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했고 압박을 가했고 그 신으로서 금값이 올랐다. 물론 이때까지 쭉 오르던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공세를 했고 트럼프의 설명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협상 잘하다가 이란과 갑자기 공격한 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자 3월 1일 이후에 금값이 떨어졌고 지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원하만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고 와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하면 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한국인 나포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가한 거,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받아친 거는 참지 않는다라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유리한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뒤에 미국이 있고 최근에 일본이 오케이를 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있고 유럽 국가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보다 이스라엘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자, 그들의 강점. 즉 유태계의 모든 자본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폭망이고 이미 미국 망가졌을 겁니다. 자본은 자본이죠. 돈을 벌면 되지요. 예, 그 게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쪽박충도 다녀오고 어디 가서 뭐 갈매기살도 먹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뒤로는 엄청난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네타냐후가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이 신호가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고 며칠 있다가 3, 4일 있다가 푸틴이 날라왔고 푸틴이 시진핑 만나서 또 그날 또 다카이치 한국 와서 왔다 갔죠.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시진핑이 다음 주 초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모르겠지만 또 며칠 있다가 북한을 간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기울어졌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전체의
지금 싸움의 구성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큰 틀은 변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강화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유택의 자본이 미국 다음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가 미국을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본토를 두고 한국으로 투자한다. 그것을 전 세계가 환영해 준다. 스며들게 해준다. 러시아, 중국, 인도, 새로운 경제 무역 루트에 북극 항로에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루트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 유럽 그리고 가자 거쳐서 아프리카 가는 그 경로를 윤활유를 전부 다 달러로 해준다. 이런 처음 달러 자본 입장에서는 처음 맞이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하나를 버리고 깨끗하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 주인공이 한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이 맞닥뜨리고 싸우는 겁니다. 네타냐후랑. 그래서 이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고 한국과 이스라엘 싸움이 됐어요. 자본 싸움이죠. 즉 그것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반을 둔 전 세계 달러 자금은 유태계가 주무르고 있고 그 유태계 자본이 한국으로 오게 깔때기를 놓으려고 하고 작업이 많이 됐다라는 것. 네타냐후가 그게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 많은 유태계 자본이 그리 솔깃하고 있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건드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인데 그 정도 준비 없이 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재명이 하나의 중국, 그럼 최근에 트럼프, 시진핑, 푸틴 중국으로 오고 다카이치 한국 오고 다음 주에 시진핑이 북한 가고 그 연대를 이겨내기 어렵다. 그 연대가 주는 매력이 네타냐후를 배신하게 만든다. 유태계 자본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다극화 세상에 그 각각의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다 달러로 따라온다는데 이기는 게임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재명은. 그래서 부각되는 거고 다른 거기 관여되어 있는 플레이어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빨리 간다고. 여기는 김정은도 포함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여자 축구단 온 거 그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PD 수첩이 엊그제 이런 기사를 냈네요. 이스라엘 국민 65%가 전쟁을 찬성한다. 네타냐후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재명이 나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러면 이스라엘은 무적일 것 같잖아요. 이쪽에 전쟁을 진 법도 없고 물론 질 뻔했지만 미국이 뒤에서 도와줬죠. 그리고 전 세계 유태계 자본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옆에 이재명이 붙었다 지금. 맞짱을 뜨고 있다. 이러면 피디수석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제 나왔던 이런 장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 여러분 안기부가 국정원이 보고하는 거 보시기 어렵잖아요. 언론 노출될 때. 그리고 통일부가 보고하는 것도 보기 어렵죠. 외교부가 보고하는 것도 거의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에다가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비난하기보다는 비공개 회의에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결과는 똑같아 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행하는 입장은. 근데 그걸 일부러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 외교부 차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이 공개 석상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벙쪄 있는 이런 경우가 초래됐단 말이에요. 이건 싸움을 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재명 정부의 원칙 외교 이스라엘이 한국 국민을 전격 석방했지만 뒤끝이 있었다. 이재명의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외환 당국의 표현을 봤을 때는 그럴 줄 알았다. 확실히 밟아줄게. 한 번만 더 그래봐. 라고 뒤로 뭔가 또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뒤집어 보자면 오늘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시진핑이 북한을 간단 말이에요. 제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때 네타냐후를 밟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결론이 대충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MBC 보도 이런 게 났던데 10조 원 고지를 넘나드는 트럼프의 자산 백악관 복귀 후에 165% 급증. 트럼프의 돈키호테 짓이 자신의 지금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미국을 살리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끌어온 게 얼만데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은 깊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는 되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바통이 그의 힘이 그의 어깨에 얹혀진 짐이 러시아, 중국, 심지어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강자가 나서서 그의 힘을 이제는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지금 이제 세계 자본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시진핑의 다음 주에 중국, 북한 방문은 상당히 결정타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모닝 컨설터의 전 세계 22개국인지 21개국인지 정책 지도자들의 지지도 보통은 각 달에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하고 바로 발표가 나와요.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은 22일이잖아요. 후반에 접어들었죠. 이번 달 5월 달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37%인가 뭐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실타가 50%가 넘고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 이번에 안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탄핵 때도 할 말이 없는 점수예요. 그게 네타냐후가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위기 의식을 거기다가 덧붙여 한국을 공격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맥락을 가지고 이재명이 네타냐후를 공격해야 되는 부분. 왜냐, 네타냐후한테 맞설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카드를 들여다봤더니 자신감이 있다. 거기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새로운 지역들, 제3세계권도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 그만큼 영향이 된다. 예. 자,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혼란이 정리되는데 지금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